하루 종일 남을 속여 돈을 벌 궁리만 한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0억 대출로 아파트 수집채를 구매한 이 사기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우리는 단순하게 주택담보대출로만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데, 이런 사기꾼들은 하루 종일 남을 속여 돈을 벌 궁리만 한다 라는 말처럼 이 규제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르면서 이익을 어떻게 이렇게 쏙 빼먹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머리로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 좋을 텐데,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이 국민들 등 뒤에 칼이나 꽂아대고, 정말 요즘은 세상이 갈수록 흉흉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 사기꾼은 부산 지역에서 대출 규제의 허점을 틈타 100억 정도 대출을 받았고, 사들인 주택만 3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LTV, DTI, DSR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냐고요? 자, 일단 사기꾼들은 2억 1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됩니다. 계약금 9천만 원만 주고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이죠. 여기서 전입 예정인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시중은행에서는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세입자가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세금을 대출해주게 됩니다. 자, 세입자가 대출로 얻은 매매가 2억 1천만 원의 약 57% 상당인 전세금 1억 2천만 원은 은행이 매도인에게 송금시켜 주었고, 이 오피스텔 소유권은 매도인으로부터 사기꾼들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입자랑 사기꾼이랑 한통속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1억 2천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이자 공모자는 오피스텔에서 전출되게 됩니다. 자, 은행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 전세 대출 해준 은행은 세입자가 전출 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을 뿐더러 누가 통보하지 않는 한 전출 여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점유라는 것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난 전세금 필요 없고 그냥 전출 나간다. 자,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깡그리 무시한 신종 방식인 거죠. 어느 누가 세입자가 전세금 포기하고 전출 나가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세입자의 전출 후 사기꾼들은 오피스텔 담보로 1억 6천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이 사기꾼들은 해당 오피스텔을 사기 위해 얼마를 썼을까요? 바로 돈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손에 현금이 들어온 구조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총 2번의 대출을 받은 건데요. 공모자인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하나, 세입자가 나간 후 주택담보대출 하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기꾼의 손에는 7천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계약금 9천만 원과 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1억 2천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기꾼들이 소유권 이전을 위해 9천만 원을 쓴 거죠. 그런데 세입자의 전출과 동시에 은행에서 담보대출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되었으니 1억 6천만 원 빼기 9천만 원 하면은 7천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무피 투자가 아니라 플러스도, 이런 플러스 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기꾼들 부산에서만 이런 수법으로 4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였고요. 9천만 원으로 8억 상당의 집을 사고도 이 3억 정도는 현금으로 챙겼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신종사기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본인들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감옥 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일어나게 되고,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오피스텔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한 오피스텔에서 대출이 2번 실행되었다고 하는데, 경매가 진행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오피스텔이 낙찰되게 된다면은 배당 순위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금 대출을 시켜준 은행이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증 서준 손해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의 강큰 횡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기꾼들은 꼬리가 잡히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 사기꾼들이 당초 생각한 바로는 이렇게 사들인 수십 채의 집들이 한 채당 수천만 원씩만 올라도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이 현재 부동산 침체기였기 때문에 상승분이 없어서 걸리게 된 거지, 만약 상승기 때 실제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기꾼들이 전부 처분해 버렸다면은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투자인지 판단할 방법도 없었을 겁니다. 자, 경매로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결국 손해를 떠안는 손보사들이 정신 차리고 원인을 파헤치고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는데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00억 대출로 아파트 수십 채 산 사기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는데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탕이 아닌 제대로 한 방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하루 종일 남의 돈을 어떻게 하면 쉽게 뺏어올 수 있을까, 이러한 궁리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